자, 여러분 휴식을 좀 취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유일한의 기업과 정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 2 유일한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약 80분 동안 세션 2를 진행하고 이후에 약 10분 정도 하고 나면 5시 20분경에 전체 행사를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세션 2 유일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사회를 맡아주신 분은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수님이시고 또 전임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이제 역임하신 유창조 교수님이십니다. 세션 2에 이제 마이크를 제가 유창조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전 개인적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앞에 세션에서 우리 유일한 박사님의 기업가 정신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일한 박사님을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의 어떤 그 삶은 제가 경영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변화시키는데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유일한 박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상파 방송에서 부자의 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었고 우연히 이제 집에서 그거를 시청을 하면서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업이 사회 안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영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경영학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됐고 그런 계기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은 경영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경영학자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해야 된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미력하지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션으로 유일한 회장님께서 가졌던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 또 사회 안에서의 기업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두 분을 발제자로 모셨습니다. 이호용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 계시고요. 기업윤리 CSR 연구소장님을 역임하시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하는데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발제자인 한상만 교수님은 성균관대에 재직 중이신데 여러 가지 지속 가능 경영 프로젝트를 수행하셨고 최근에는 지속 가능 경영 포럼을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바라다보는 유일한 박사의 어떤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창훈 교수님 한림대학교, 그 다음에 안양대학교 신인상 교수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좋은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네 분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우리 이호영 교수님께서 유일한 박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한
분석한 내용을 같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의 이호영입니다. 유일한의 삶과 경영을 저희가 이제 조망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회 공동체, 이웃을 향한 많은 배려와 또 기업 수준에서의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명에 대한 경영자 수준 또는 사회 수준에서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가치 경영과 또 시대를 초월한 그러한 경영자로서 거의 100년 가까이 전에 이미 이러한 선도적인 삶을 실천하셨던 유일한 박사님, CEO 유일한의 삶을 저희가 조망해 봄으로써 지금 파라다임 시프트의 이런 시대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경영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그 내용은 일단 처음에 그 유일한 박사님의 그 삶의 궤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경영자로서 사회가치 경영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2020년대 이 시점에서의 기업에서 또 사회에서 어떤 사회가치 경영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사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전 세션에서 두 분 교수님께서 많은 내용을 말씀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앞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1895년도에 평양에서 출생하셨고 당시 평양은 선교사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많이 전파된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 유기현과 어머니 김기복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러한 당시에 이제 기독교적 문화의 많은 영향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정신 아래서 양반과 상민의 차별, 남녀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님의 어떤 사고를 어렸을 때부터 유일한 박사님께서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에 9살 되던 나이에 미국의 유학길을 오르게 되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덴버를 거쳐서 당시 독립운동가였던 박용만의 주선으로 네브라스카 커니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청소년기를 이제 주로 보내게 되는데 제가 이제 밑에 지도를 복사를 해서 붙여왔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지역이기도 한 것이 제가 이 근처에서 약 5년을 살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헤이스팅스, 그 다음에 커니, 그 링컨, 오마하 이 지역을 수도 없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제가 몰랐던 것이 이러한 그 저희 경영의 그러한 그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한국의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이러한 창업자께서 이 지역에서 지난 세월 오래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사는 교민들도 제가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때 내가 이걸 몰랐을까, 그때 좀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좀 더 의미 있게 그 지역을 다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년대 유일한 박사님께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어카운턴트로 입사를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전공도 이제 회계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던 그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자로서 제가 학생들에게 매일같이 얘기하는 것이 체크 앤 밸런스. 그래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또 그 조직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체크 앤 밸런스가 어떤 체계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잘 구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는 하는데 이 어카운턴트로서 이 삶을 처음에 직장을 시작하시면서 그러한 어떤 사고, 체크 앤 밸런스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기업의 이제 기업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경영자로서의 어떠한 관리의 기법들을 또 다양한 경영자로서의 삶 속에서 어떤 실천할 것인가 관점에서 아마도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26년도에 유한양양을 창립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이제 삶을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도 하셨고, 아까 이제 그 사업 다각화 말씀도 하셨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제가 이제 눈에 띄었던 그러한 것은 68년도에 유한양액이 모범 납세 업체로 선정됐다. 그런 말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러한 모범 납세 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제도가 최초로 국내에 시작됐던 그 시점에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금과 관련된 어떤 잘못된 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철저하게 기업 운영을 하시면서도 그 준법 경영, 그 세금을 국가에 정직하게 내는 그러한 경영자로서의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그러한 또 관행을 몸소 실천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을 보냈던 앤아버하고 이제 이 디트로이트 미시간주에 대한 지도를 제가 화면을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려면서 당시 국내 연고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1933년도에 안티프라민을 개발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그 보건에 많은 또 기여를 하셨던 그러한 사업가로서의 많은 또 기질을 발휘했던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저희가 유일한 박사님의 사회가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유일한 박사님의 사업적 가치는 사회를 위해서 가치 일을 하며 열정을 기울인다. 이것으로 한 문장으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전기를 쭉 읽으면서 사업 비전과 관련돼서는 있는 힘을 다해 정성껏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봉사한다.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도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그 당시에 이런 개념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성원들의 삶에 기여한다. 기업을 성장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삶의 안정과 경제적 기초를 제공하겠다. 또 구성원들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셨고, 또 이제 금융기관 또는 채권자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해외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 또 정직하게 납세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그리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은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한다. 이 내용들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사회가치 경영과 관련된 수많은 토론과 연구 주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토픽들이 이미 거의 한 90여 년 전, 100년 가까이 전에 유일한 박사님께서 이러한 삶을 몸소 실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분 이제 유일한 박사님의 그 삶을 몇 가지 가치 체계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것입니다. 첫 번째, 도덕적 가치. 이분의 삶을 통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있을지라도 원칙을 지킨다는 그러한 철저한 원칙주의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탈세가 일상적이었던 시대에 정직한 납세, 그에 따라서 국내 최초로 60년대에 들어왔던 그 모범 납세자 제도, 그 부분에서 국세청의 감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문제점 찾을 수 없었고 그런 상을 받았던 그런 사례. 또 주말에는 개인차를 개인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회사의 연필 한 자리도 개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그분의 이제 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철저한 삶을 사셨구나,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1930년대에는 어떤 각성제 성분을 드링크류에 집어넣어 가지고 마셨을 때 원기가 회복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또 그것을 선전하는 그런 약품들이 있었는데, 유일한 박사님은 이러한 어떤 성분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 주변에서 이게 시장성이 있으니까 남들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많은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고 그 커스터머들, 그 약을 복용하게 되는 사람들의 그 건강을 위한 그러한 경영을 했던 그러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성적 가치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분이 삶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청직으로서 하늘이 내려준 자기 사명을 다한다. 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직과 성실, 청빈한 삶을 실천하겠다. 이런 것이 그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그 어록 중에서 난 사실 세상에 대해 미련이 없다. 다만 신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청직으로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면 나도 좀 더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록이 남아있다는 걸 보면서 이분의 그 영성적 가치관이 이 문장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적 가치 관점에서는 이분은 만남과 인연을 중시하고 좋은 인연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그분의 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을 유언을 하면서 이제 유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딸이시죠 유제라에게 유한공고 땅을 맡기시면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여 그 어린 학생들이 티 없이 맑은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 더 느끼게 해달라 이러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삶을 살았던 가정부라든가 정원사, 운전사에게도 그 당시에 1,000주면 굉장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었었는데 이걸 1,000주씩 나누어 주면서 또 땅도 분양해 줬다는 그러한 그 전기에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서 조금씩 공제해서 갚도록 그러한 배려, 일종의 또 자존심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적 가치관에 대한 또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체적 가치와 관련돼서는 어렸을 때부터 9살 때 미국이란 낯선 곳에 그 컨이라는 곳이 인구가 지금도 불과 한 3,000명밖에 주민이 되지 않은 굉장히 작은 시골 지역입니다. 집이 그리워서 우는 자신을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어떻게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사회가치 실현과 관련돼서 이분의 삶은 국가, 교육, 기업, 가정에 기여한다.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철저한 삶을 살았다고 그 전기를 통해서 저희가 찾을 수 있었고요. 국민의 수준을 높여서 빨리 선진국을 따라가자.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역량, 그 탤런트를 통해서 내가 창출한 그 가치를 이웃과 함께 나눌 것인가. 그 나누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교육 사업을 많은 그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해방 전과 해방 후에 고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국가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활동을 하셨고 어떤 신제품을 개발할 때도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자신의 어떤 그러한 사회 가치에 어떻게 자신의 역량을 헌신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언에 나의 재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교육과 사회를 위해 써주시오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의 삶의 철학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분의 유언장 이런 이 내용인데 이것은 아까 이제 전반부에서 또 말씀을 더 전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경영과 관련돼서 다시 요약을 하면은 공공이익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국가의 기업 활동을 통해서 국가의 기여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 예를 여기에 좀 적어봤습니다. 해방 전에는 한족대회라든가 태극기 현기식 맹호군에 참가하고 또 한족연합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삶을 자신의 그러한 가치관을 실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취약계층 교육 지원을 통해서 또 해방 이후에 국내에서 많은 교육 사업을 또 진행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난하고 또 배움의 기회가 부족한 그런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또 기울였습니다. 또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 것을 직접 또 그 전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많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가치공헌, 또 ESG 경영, 또 소셜 임팩트 경영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혼재돼서 쓰이고 있는데 그 포함되는 범위가 어떤지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긴 한데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ESG 경영과 관련돼서 E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environmental, 그다음에 S는 이제 소셜 밸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마지막 G인데 거버넌스 관점에서 제가 이번에 전기를 읽어보면서
어떠한 거버넌스 관점에 또 나름대로의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몇 가지 팩트를 찾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종업원 지주제를 국내 최초로 실시했다는 것. 1936년도에 개인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고 주식을 사원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 그 당시만 해도 이거는 전 세계에 생각해 볼 수 없는 이러한 새로운 또 다른 나눔의 실천의 모습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실천하셨다는 종업원 지주제. 39년에도 마찬가지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제약업체 최초로 주식을 상장을 해서 1962년도에 기업 공개를 했고 견제와 균형의 강조,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한 공과 사의 구분, 권력과의 밀착을 언급했던 이러한 경영자로서의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 경영을 또 발굴한 것, 전반부에서도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내용이시죠. 건강하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라. 이게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부탁하신 그런 말씀이고, 또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던 것이 이사회 회장과 최고 경영자를 분리한 국내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이런 내용이 그 전기에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국제적인 그러한 투자 자문사들이 특히 국내에 이제 기업에 권유하고 있는 첫 번째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제안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회 회장과 최고 경영자를 분리하라는 것. 그런데 이미 1960년대에 이런 것을 실천을 하신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선도적인 경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이슈가 있는데 이분이 60년대에 이미 전원 사원 제도를 도입했던 그런 사례를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그런 경영자로서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제 유해한 박사님의 이제 소셜 밸류 매니지먼트 사회가치 경영 관점에서 경영의 목적은 국가, 교육, 기업, 가정에 기여하고 사회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이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20년대 오늘날에 이러한 유일한 박사님의 생각이 거의 다르지 않은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게 제가 생각됐는데 그 예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1919년도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죠. 작년에 미국의 굴지의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서 선언을 했는데 이윤 추구를 기업 활동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던 기존의 주주 자본주의를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직원과 고객,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번영을 극대화하는 것을 새 목적으로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비록 아직은 선언의 수준이지만은 현재 많은 그러한 위대한 기업들, 좋은 기업들에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노력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OECD에서도 2019년도에 기업은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이런 선언을 했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업이 노력한다. 이러한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스라고 그 M&M 만드는 이제 다국적 아주 굴지의 기업이죠. 여기 이 회사가 1911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였었고 그 설립자들이 그 2007년도에 전문 경영인들에게 앞으로의 우리 기업의 어떤 가치관을 지금까지 단순하게 주가를 관련 주주의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관점을 떠나서 이해관계자, 다양한 구성원들과 지역사회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기업의 목적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런 과제를 던져줬고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과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코노믹스 뮤추얼리티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제시되어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그 다음에 소비자, 이해관계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업이 노력하기 위한 이러한 개념을 제시를 하고 지금 실천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그다음에 전술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여기 로스차일드 그룹에서 여기 사진에 나온 분은 이분이 며느리신데 마찬가지 비슷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고 Coalition for Inclusive Capitalism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런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여기 Trust from all members of society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트러스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활동을 강조하는 그러한 여러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GRI도 그런 비슷한 움직임을 하고 있고 ISO라든가 또는 UN SDG 이런 노력들이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100년 전에 기업을 하셨던 유일한 박사님 그 노력이 오늘날에 이게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지금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경영인들 또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미래의 경영자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영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정리를 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 수고하셨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CSR, CSV, 지속 가능 경영, 또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선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시점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주셔서 유일한 박사께서 어떻게 한 100년의 시대를 앞서서 사회를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한상만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제 지속가능 경영 포럼을 이제 마케팅학계 안에서 발족을 시키셨는데 우리 한상만 교수님이 생각하는 유일한 박사님의 사회적 가치 경영의 의견을 좀 같이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한상만입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발제 주제는 유일한 정신과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발제 주제로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일한 박사님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저희 일본에 나와 있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리고 이윤의 사회 환원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경영 철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의 시대 정신이 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유일한 선생의 경영 철학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오늘 유일한 선생이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시고 100주년이 되는 시점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일한 선생이 실천하고자 했던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기업의 이윤 추구와 성장이 사회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발제에서는 유일한 선생의 이런 사회적 가치 경영의 모델을 그 근원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뿌리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이 시대 기업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이제 순서에 의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유일한의 경영 철학과 사회적 가치 창출인데요. 우선 경영 철학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앞서 일부 발표에서 두 분께서 이미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춘우 교수님과 배종태 교수님의 그 발표를 통해서 이 경영 철학의 형성 과정에 지금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이런 나라사랑, 어떤 애국주의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독교 가정 텁스 자매에 의해서 자라면서 이런 기독교적인 정신이 강하게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뿌리가 되어서 유일한의 경영 철학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경영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기업의 소유가 개인이냐 아니면 기업의 소유는 사회이냐,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을 개인이 어떤 사적인 도구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업을 공적인 도구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유일한 선생은 굉장히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한의 경영 철학을 어록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어찌 보면 두 가지의 좀 다른 듯한 어록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윗부분을 보면 기업인의 제일 큰 덕목은 고용 창출이며 이윤 극대화이다. 오늘날 기업가들, 현재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가들이 다들 100% 동감할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제일 목표는 이윤 추구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실한 기업 활동의 대가로 얻어야 한다. 여기까지도 거의 대부분 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사명으로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선생님은 어떤 것들을 추가했냐면 약간은 다른 듯이 보이지는 하지만 기업에서 얻는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다.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 유일한 정신이고 그것이 자본주의 정신의 요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선생이 추구했던 사회적 가치 경영의 핵심이다 하는 것이 오늘 발제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일한 선생이 추구했던 이런 자본주의 정신을 뿌리에 둔 사회적 가치 창출의 그런 경영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앞서 발표에서 이호영 교수님이 다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1936년에 이제 기업은 사회의 소유다 하는 것들을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을 임직원에게 나누어 주고요. 1962년에는 이제 주식을 상장을 해서 회사를 공개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연만이 당시 직원이었다고 그러죠. 직원이 그 주식의 적정한 가격을 600원에서 뭐 700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일한 선생은 100원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치와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좀 더 높여서 하시죠라고 했다가 쫓겨나는 줄 알았다. 당장 나가라. 뭐 이런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춘우 교수님 그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결국은 주식 상장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주식 상장을 통해서 동포들이 함께 기업을 소유함으로 해서 기업의 소유는 사회다 하는 것들을 철학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차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만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맡기고 사망 시에 전 재산을 유한재단에 그리고 유한학원에 기증하는 것으로 나타난 그런 유일한 선생의 행적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유일한 선생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그러면 우선 첫째는 재산의 사회 환원 얘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발행 주식을 개인 소유의 주식을 연세대학교와 재단법인 보건장학회에 기증하고 또 16%에 달하는 개인 소유 주식을 한국사회 및 교육신탁기금이라는 신탁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유한재단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재산의 사회 환원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영권 승계입니다. 실제로 아들이 3년 동안 한국에 와서 근무를 했지만 그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승계했다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재산의 사회 환원과 경영권 승계라는 이 두 가지 면에서 모든 기업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기에는 그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거를 해야만 우리가 유일한 선생과 같은 그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진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일반 대중에게는 영원히 가슴에 남는 귀감이 되는 이제 인물이 되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발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회적 가치 창출의 뿌리, 결국 유일한 정신의 뿌리라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 해서 그것을 보다 그 요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정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주인이 사회다.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적인 도구다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선생은 유한 정신, 유한의 정신이라는 걸 직접 제정도 하셨는데요. 1958년에. 여기를 보면 제일 먼저 첫 줄에 국가와 동포에 봉사하고로 시작합니다. 국가와 동포에 봉사하고, 두 번째는 인재를 양성 배출하고, 그래서 국가와 교육이 첫 번째와 두 번째라는 본인의 신념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기업인데, 그 기업은 이윤국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윤국대화를 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납세를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다시 이 사회로 이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유승훈 박사님께서 지으신 유일한 정신의 행로라는 책에서 강조하신 내용이십니다만, 유일한 선생은 자본주의 정신을 실천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가다, 이렇게까지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정신을 실천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가로서 유일한 선생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결국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근대의 발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근대의 발전은 자본의 축적보다 자본주의 정신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돈 버는 것을 자기가 받은 은으로서의 어떤 그런 소명,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기의 소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었을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다시 그것이 활용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소명의 본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윤 추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도시가 발전하고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서 그 도시, 즉 사회죠.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사회가 도시니까 경제적인 번영을 구가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해내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자본주의 정신으로서의 핵심적인 가장 요체가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17세기 영국 저술가들의 그 저술 내용을 보면, 네덜란드의 자본력이 왜 영국보다 더 앞섰을까? 왜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졌을까? 네덜란드는 부를 획득했을 때 이것을 봉건 귀족과 같은 삶을 사는 개인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산에 재투자해서 자본주의적으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자본력이 더 영국보다 앞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 유한양행을 세계 다른 기업들의 사례들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그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계는 지금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또 유니레버 같은 회사는 10년여 전이니까 2000년대 한 중반 정도부터죠.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업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Sustainable Living Plan, 유니레버 Sustainable Living Plan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유니레버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에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냐, 그것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경영 활동에 구체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반영이라는 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건과 위생, 영양 개선, 온실가스 모든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습니다. 2019년까지 13억 명의 인구에 도달하겠다. 2020년까지 제품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비중을 2배 이상으로 하겠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영향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등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을 위한 생계 개선도 그중에 9가지 중에 3가지를 차지하고 있고, 이 3가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이런 지속가능 경영의 관점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유니레버 같은 회사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선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일한 선생의 3M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선생을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을 했다.
그때 기업은 나라와 민족의 것이고 국민의 소유다. 이런 철학은 지금 유엔에서 2015년에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유엔 회원국 국가가 다 같이 모여서 전 세계의 공영과 발전을 우리의 목표로 삼자 하는 얘기의 수준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레버에서 유니레버 Sustainable Living Plan을 만들어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 이런 것들 기업 경영의 목표로 삼은 것은 벌써 1936년에 유한양행 주식 기증을 위한 합의서 요지에 나와 있듯이 복지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공동 목표, 즉 동포의 보건과 생활 수준을 높여서 복지사회를 이루고자 그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그리고 조금 전에 지나왔습니다만 3M에서는 3M의 비전과 연계해서 3M 밸류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유일한 선생님도 유일한 정신, 유한의 정신이라는 걸 통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이런 가치 체계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 2010년대에 지금 지속가능 경영 해외 사례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때 유일한 선생의 경영 철학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지 않은 오히려 시대를 70년씩 앞서가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유한양행은 유일한 선생님의 그런 경영 이념을 계승을 하고 있죠. 경영 이념을 계승을 해서 R&D 투자를 적절히 하고 있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노관계, 노사관계를 노노관계라는 말이 될 정도로 잘하고 있고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해서 기업이윤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유일한 선생이 살아있던 1926년 창업 시부터 20년대, 30년대에 지금 하신 그런 활동들 여기 지금 보시면 동포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안티프라민 같은 제품을 필두로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제조 판매하고 또 새로운 이러한 의학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1936년에 제약공장 실험연구소를 건립을 하고 1937년에는 해외 각지의 지사와 공장을 설립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이런 활동들이 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서 지금 오른쪽에는 유한양행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유한양행의 경영 활동은 다른 제약회사들의 활동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우리나라의 다른 제약회사들도 그종 비슷한 오히려 더 많은 걸 할지도 모르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우선 첫째는 유일한 선생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단순히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실행한 그 형식적인 겉모습에 우리가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선생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자본주의 정신이 그 기업 경영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은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창출된 이윤은 다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영 발전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그런 자본주의 정신이 유일한 선생의 정신이고 이것이 유일한 선생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가장 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선생은 그것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재산의 사회 환원을 실행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중요한 두 가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재산의 사회 환원이 마치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가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이후에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SDG라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을 시대 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의 시대 정신은 다시 한번 자본주의 정신의 실천을 기업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의 사회 환원이 나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유일한 선생님이 만들었고 지금 아주 좋은 활동이지만 거기에서 머무르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사회적 가치 활동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 의의를 축소시키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유일한 선생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뿌리는 자본주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유일한 정신의 핵심 기둥으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의 진정한 의미는 기업가의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업가에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업가에게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정신을 뿌리에 두고 있어야 되고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는 이윤을 창출하고 그 창출된 이윤이 다시 사회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 정신이고 그 정신이 뿌리여야 된다 하는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이 시대 정신으로서 우리 기업가들이 다시 한번 유일한 정신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사회의 공용과 발전을 위한 공적인 도구라는 유일한 선생님의 생각과 정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점이 다시 되었다. 시대정신이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본주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 이제 우리 유일한 박사님의 사회적 가치 경영을 쭉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또 두 분이 많이 강조하셨고 또 유일한 박사님이 시대를 한 100년을 앞서가는 경영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 교수님이 SDG 이런 거를 소개를 해주셨고 SDG 가이드라인이 있죠. 또 GRI 리포트에서 이제 이런 사회적 가치 또 환경적 가치를 기업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한다는 의미는 아직 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나라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유일한 박사님이 경영했던 시절에 저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을 이미 1920년대에서부터 한 70년대 한 50년간 앞서서 실천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개인적인 조금 설명을 좀 부연하자면 이제 자본주의 정신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주이익 최우선에 보니까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갈레스키 같은 이제 학자는 이 자본주의가 어떤 인간의 탐욕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인클루시브 우리 이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인클루시브 그로스 이런 개념 또 작년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주주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폐기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은 이게 많이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 개인적으로 유일한 박사님은 이미 100년을 앞서가서 2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는 경영활동을 통해서 이미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그런 것들을 다 준수하면서 경영을 하셨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경영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조창원 교수님하고 신현영 교수님 모셨는데 우리 이호원 교수님께서 이코노미 오브 뮤추얼리티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신현영 교수님이 강연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현영 교수님 그 개념도 조금 좀 보강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안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먼저 조창원 교수님 토론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조창훈 교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윤리를 컴플라이언스 시각에서 전공하고 있는 교수고요. 지금 많이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굉장히 훌륭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개인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무주께서 굉장히 기쁘게 우리나라에게 주신 CEO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업적 그리고 유한 양향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 시각에서는 어떻게 기업윤리와 CSR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딱딱 떨어지게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공적인 시각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람입니다. 유한양액이 엊그저께 보니까는 최고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유유제약도 최고가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일 박사님의 유업을 잇는 두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이제 맡았을 때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토론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 그러면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토론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세 가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요, 직접적으로 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유한양행 같은 그 회사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됐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유일한 선생님께서 또는 박사님께서 계셨을 때의 CSR하고요. 지금의 제약회사의 CSR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기 두 번째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국내 제약업계가 굉장히 CSR 협회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은 뭔가라고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 제약바이오 CSR 연구회가 출범됐습니다. 그 제약회사에서 CSR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약업계가 상징적인 이미지가요, 굉장히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약업계는 주요 이해 당사자가요, 환자이긴 하지만요, 병원도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이 있어서 약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자체가 사기업이지만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과오가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된 게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약협회가 ISO 37001이라고 해갖고요. 해외 부패 방지 모범 기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거면 안으로 이제 CSR에 대해서 많이 챙기겠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요. 제약업계의 CSR 논쟁의 이슈는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의 본연의 활동인데 그걸 어떻게 CSR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약의 특수성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단순히 영업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CSR로 받아들여 달라라는 게 제약업계에서 생각하는 CSR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각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제약업계에 대한 CSR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 제약회사가 고유의 업무 중에 하나가 신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갖고 세상을 치유하는 거죠. 환자를 치유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비싼 기회비용을 갖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20에서 25%를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제3자 입장에서요.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확보하기가 쉬운데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약간 선물이 있어야 영업이 잘 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업계 같은 경우에는 CSR을 접근할 때 굉장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 당국이 약가 관리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제약회사의 CSR은요, 약간 준조세 성격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유한일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최종은 법학이지만 법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딱딱 떨어지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발적으로 이제 질문 드리는 게 뭐냐면 정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유한일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에틱하고요, 코퍼레이트 에틱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 에틱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코퍼레이트 에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코퍼레이트 에틱의 한 부분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지배 구조를 건강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지금으로는 생태계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성하게끔 코퍼레이트 에틱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제약회사들이 이야기하는 CSR, CSV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가 해야 됐던 보건당국의 역할을 이분은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보건당국에 대한 그 기능을 본인 스스로 하신 거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기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청교도 자본주의 그 사상에 입각해서 달란트를 많이 키우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한말에 하늘이 주신 CEO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고요. 제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CSR, CSV를 이제 논의할 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비즈니스 에틱은 굉장히 좀 외부지향적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코퍼레이트 에틱은 지배구조적인 측면이고요. 비즈니스 에틱은 영업적인 측면입니다. 영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즈니스 에틱을 하는 거죠. 이거를 투명하게 그리고 정부 당국에게 입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컴플라이언스가 소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법망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CSR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비즈니스 에틱이 컴플라이언스 입장에서 구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CSR은 어떻게 외부 시각에서 비판을 받냐면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이 아니다라고 이제 인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드려 볼게요. 제약회사의 본질적인 활동은 뭐죠? 신약 개발입니다. 신약 개발이 아니고 다른 활동들은 그냥 외부에 보여지기 위한 퍼포먼스다라고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제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유일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에틱하고 코퍼레이트 에틱하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이미 머릿속에 다 딱딱 떨어지는 정의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의 제약회사들과 다른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그 유일한 CEO의 리더십이 지금 현재의 제약회사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까? 라고 의구심이 되게 들었습니다. 지금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약회사가 눈치를 많이 보는 게 보건당국입니다. 약값을 후려치게 되면, 그리고 최근 들어 아시겠지만 비윤리적인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제약회사가 CSR을 노력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CSR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의 제약업계가 CSR, CSV를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저희는 유일한 선생님, 유일한 박사님, 유일한 CEO의 리더십을 우리가 복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0년, 100년 전에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바이블처럼 언제든지 재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게 되면 작용과 반작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업의 비윤리는요. 그 조세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공황이 오게 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강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약업계가 떠밀려서 하는 CSR이 아니고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일한 선생님의 리더십을 복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업계와 관련된 그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유일한 박사님의 어떤 그런 그 윤리 철학 이런 것들이 의료계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이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 윤리위원회,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외부인이 이제 기업의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기업에 전파된 건 같지는 않고요. 소수 기업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저도 뭐 한 기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의 본질적인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윤리위원회를 갖고 있다, 준법위원회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거를 체크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나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또 뭐 더 많은 좀 그 이야기가 나누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신현상 교수님, 다음 토론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고요. 오늘 너무 좋은 발표들 들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리우는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사실 2006년도에 무하마드 유누스가 그 사회적 기업 그라민뱅크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 사회적 기업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사실 이것은 이 1970년대에 아쇼카를 세웠던 빌 드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주창을 하면서 그런 무하마드 유누스가 그것을 또 실증한, 이제 그러면서 또 사회적 기업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 발표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2019년도에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화제가 됐던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사실은 이 유일한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래전에 그 정신을 다 제시를 하시고 또 실제로 액션으로 또 보이셨던 이제 그런 것들이었구나 하면서 정말 새로운 것이 없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두 번째 생각했던 것은 이제 백투 베이식이라는 또 단어였습니다. 조창훈 교수님께서도 이제 백투 베이식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이 백투 베이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던져보고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컴퍼니라는 게 이제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경영학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것은 이 컴퍼니라는 개념인데, 이 컴퍼니라는 것이 사실은 컴과 파니, 컴은 이제 가치이고 파니는 빵을 말하는 거잖아요. 같이 빵을 떼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버는데 어떻게 보면 혁신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 본질은 사실은 사람들이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도구였다는 점에서 이 기업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캐피탈리즘에 대해서도 아까 또 한상만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좁게 정의해서 파이낸셜 캐피탈에만 좀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파이낸셜 캐피탈을 어떻게 맥시마이즈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논의를 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 지난 한 100년, 120년간의 어떤 그런 경영학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아까 이호영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마르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이라는 것이 과연 파이낸셜 캐피탈 뿐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본질적인 의문을 던졌던 것이 이제 그 시작이었고요. 2008년도 그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기 전에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온 것이 지난 12년 동안의 여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스가 정의했던 캐피탈이라는 것은 파이낸셜 캐피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못지않게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이죠. 그다음에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 그다음에 내추럴 캐피탈, 이제 환경적 자본,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고려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토탈 밸류 맥시마이제이션 할 것인가. 토탈 밸류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 경영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뭔가를 맥시마이즈 하는 데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토탈 밸류를 맥시마이즈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 경영학의 그런 지혜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경영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1990년대 후반 그때 그 96년, 97년 그때쯤 해가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굉장히 집어삼켰던 그런 때를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무한 경쟁 시대다. 이제는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된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실 앞장서서 했던 게 저는 경영학자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항상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이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업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였는데 그때 이제 글로벌라이즈 되면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의 어떤 삼성이나 뭐 현대차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그와 동시에 또 부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국민의 행복이 정말 올라갔는가? 우리의 행복이 올라갔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경영학자들의 또 책임이 또 있는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또 자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자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좀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수레가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지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수레의 이 자본주의라는 수레 또는 기업의 수레에서 경쟁과 협력이라는 두 바퀴가 정말 균형 있게 또 잘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얘기하는 어떤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도 우리가 또 균형 있게 나갈 수 있게 좀 경영학자들이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요새 좀 생각이 드는 게 요새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강조되는 건 되게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저 자신도 이런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임팩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또 이것이 어느 순간 너무 또 균형을 이루면은 좀 어쩌나 하는 또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학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그것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 너무 사회가 치우치지 않게 계속 어떤 중간적인 이야기를 내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지속 가능한 경제적 가치라든가 또 생태계 중심의 뭐 BM 혁신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동시에 좀 제고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경영학자들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한상만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유일한 정신이라는 것에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정신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요. 또 정신을 차리자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정신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인 것 같은데요. 또 얼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기업의 어떤 또는 우리 자본주의의 어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또 얼을 이제 어떤 것이 얼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결국 생존과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생존도 좀 잘하고 좀 멋있게 하고 또 성장을 정말 좀 의미 있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선택지라는 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길고 가늘게 살래 아니면 짧고 굵게 살래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기업들 또 우리가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좀 길고 굵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지혜를 나누는 것이 또 우리 경영학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지금 보니까 한 100명 정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뭐 크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요. 또 이 100명이 어떤 마음을 같이 한다면은 이것이 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파이팅을 한번 외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영하는 사람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하나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질문이 채팅장이 별로 없어서 제가 어떻게 이제 나머지 10분을 끌어가야 할까 했는데 우리 전인수 교수님께서 사실 안 해주셨으면 제가 두 분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유한양행 경영의 유일한 코드, 유일한 정신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라는 건데요. 요 유한양행이 어떻게 지금 유일한 정신이 얼마나 잘 존속되고 있는지 더 확대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하고 이런 정신이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창업자들 또 기업인들한테 좀 전파가 좀 되면 우리 기업인들이 좀 존중받는 그런 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사실은 존중받기보다는 약간은 좀 우려의 대상이 기업이 아닌가 그런 그 기업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유일한 정신이 많이 전파가 돼서 사회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이 기업인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 기업은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두 분께 돌아가면서 한 5분씩 시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제자분, 네.
네, 오늘 토론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네, 사회 가치와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환경적 가치, 휴먼 캐피탈, 구성원들에 대한 가치까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각에 대한 굉장히 언급이 굉장히 또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창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지만 제약업체가 그동안에 이제 관행에 의해서 과거부터 해왔던 그런 관행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고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정 기업 유한양행이라는 유일한 박사님께서 설립하셨던 그 특정 기업의 이슈만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제약업계 공동의 노력으로서 이러한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한양행의 로고에 보면은 프로그레스하고 인테그리티 두 단어가 아주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열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레스는 결국 이제 혁신,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사회적으로 공헌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혁신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기본 정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유일한 박사님이 추구하셨던 이 이웃 공동체, 이게 어떠한 이익을 어떠한 그러한 행복과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약계 차원에서 지금부터 이제 CSR과 관련된 연구 모임도 시작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번째 여기 로고에서 나왔던 인테그리티, 윤리 경영이라고도 뭐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제약업체가 그러한 근본 정신으로 이제 기업의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바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노력이 결국 윤리 경영과 연결돼서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교수님이신 거죠? 네, 전인수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유일한 정신이 유한양행에 어떻게 살아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유일한 정신을 우리가 기업에 대한 관점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기업은 사회의 것이다. 기업은 사회가 키워준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이윤 창출한 것을 가지고 또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납세를 하고 그리고 또 남는 게 있으면 다시 사회에 또 환원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정신이 유일한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유일한 정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 정신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아까 신현상 교수님이 얼이라고 그랬는데 그 뿌리가 되는 정신이 있는 것이죠. 청교도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의 정신인데요. 이윤 창출을 굉장히 하려는 이런 노력이 개인의 어떤 부의 축적이나 개인의 어떤 사치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고 도시가 번영해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큰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정신이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유일한 선생께서는 그 정신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선 첫째는 기업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대로 어떻게 만들면 이러한 정신이 잘 이어질까를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가족 승계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이제 운영해 나가고 전문 경영인들이 그리고 그러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올바로 쓴다 그러면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기업이 갈 것이다.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해서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 후에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한양행에서 이제 전문경영인 제도도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되고 있고요. 또 그런 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선생님의 그런 것들이 계승되고 있는데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이 살아서 잘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아주 확실한 그런 딱 느낌을 개인 어떤 학자로서는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정신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한 양행이라는 회사가 더 발전을 해야 됩니다. 더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장이 그로 인해서 아까 신현상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생태계의 성장으로 나오고 그 제약업계 전체의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런 거에 참여하는 협력사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협력사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들과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나가고 있는 SDG나 아까 예를 든 유니레버의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멈출까요? 그냥 할까요? 네, 마무리할까요? 네. 그 유니레버의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유니레버에서는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9가지를 고르고 그 9가지를 경영 목표에 담고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까지 이걸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기업인데 유한양행이 그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2단계, 3단계, 4단계로 지난 70년대 이후로 한 50년간에 걸쳐서 좀 더 그런 발전을 해왔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었을까 하는 게 저희 학자로서의 생각입니다. 두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딱 정시가 돼서 마치려고 했는데 질문이 하나가 더 들어와서 이 질문만 제가 설명드리고 약간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평희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이게 영문으로 돼 있어서 혹시 조남이 틀렸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선각자 실천가로서 유일한 기업가가 있다면 서방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일본이나 동남아 등의 개발도상국에도 유사한 기업인들이 있을까요? 우리 발제자분이나 토론자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좀 언급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그라민뱅크 좀 얘기 나오셨고 아까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마수 회장님도 그럴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스시노 고노스케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런 분들도 뛰어나신 우리 유일한 박사님 못지않은 분이신 것 같고 글쎄요 적절한 언급인지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 같은 분도 어떤 자기 어떤 철학에 입각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그것도 크리에이티브 캐피탈리즘 같은 것들을 제안하면서 효율적인 어떤 사회적인 공헌 활동에 아직도 헌신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가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돈을 벌기 위한 것이냐, 사회를 위한 것이냐. 저는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기업을 운영하고 성장을 도모하다 보면 수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의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못 됐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종합 토론이라고 하는 더 좋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인우 교수님, 최평희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션 2를 마무리하고요. 세션 2 유일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세션에서 사회를 잘 봐주신 유창조 교수님, 또 발제해주신 이호영 교수님, 한상만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주신 조창훈 교수님, 신현상 교수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을 이끌어 주실 분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는 유승흠 교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사실 원래 이 행사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총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4명의 이제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유승흠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의과대학의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 안에 1층에 유일한 홀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걸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벌써 이 장소에 다른 행사가 잡혀 있었는데, 유승훈 교수님께서 의료원에 건의를 해주시고, 유일한 선생님을 기념하는 행사는 유일한 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이렇게 빌리게 됐고요. 유일한 홀에서 유일한 선생을 기념하는 이 세미나를 하니까 정말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유승훈 교수님께서는 또 유일한 선생님의 조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승훈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고 오늘 종합 토론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14년 전입니다. 윤리경영학교에서 포럼을 하는데 저더러 발제가견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경영학 하시는 분들 앞에서 하느라고 참 열심히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오늘 2번째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그분이 아시지만 저만 의과대학 출신이라서. 그런데 마침 제가 이제 저희 백부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반하고 굉장히 가까웠죠.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띠동갑을, 저희 선친하고 이 양반이 띠동갑이에요. 근데 그게 24살 차이예요. 어머니가 다르다.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가 21살에 나셨고 45세 저희 선친을 낳으셨어요. 그 다음에 11달 뒤에 저희 숙부를 낳으셨어요. 막내 46세. 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 양반이 저더러 맨날 야 너는 내 손자야.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계속 얘기했고 이 양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또 이제 막판에는 제가 의과대학 학생 때 여기다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줘서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 흐뭇합니다.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면은 이 양반의 기업가 정신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어떻게 돼서 생겼을까? 물론 그동안에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책들을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서 좀 마음속으로 흡족하지 못한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제가 보기엔 이 아버지,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 되시죠. 그분의 DNA가 박혀 있는 거예요. 유기현 님이 경상북도 예천에 그때 다 농촌에서 일할 때 아닙니까? 95% 이상이 다 농업에 종사할 때인데, 그때 주섬주섬 들은 거 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보따리 챙겨가지고 해서 평양에까지 정착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평양은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인이 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상투도 본인이 자르시고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을 보낸 것도
딸들, 아들, 딸 똑같이 공부시키라고 한 것도 남녀 구분 없이, 아들, 딸 구분 없이 한 것도 그 할아버지께서 이쪽에서 챙기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페 선교사 하시면은 지금 저 워커힐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 거기에 설립자 아닙니까? 그분이 요번에 순회공사 박장현 씨가 미국이랑 저쪽으로 가는데 애들 한 셋쯤은 데려갈 수 있겠단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부친이 손 드신 거예요. 나 아들 보내겠습니다. 맏아들인데.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야단 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맏아들을 갖다니 말이야 그래 보내냐고 이렇게 됐었죠. 근데 아니야 가서 공부해야 돼 공부. 네,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또 그 당시에 벌써 그 양반에 9살에 가시다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10살이거든요. 그게 벌써 잠사학교에 다 보내고 해서 걷게 만들고 말이냐 그래가지고 열심히 체력도 키워준 거예요. 또 공부도 시켰어요.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도 보내고 해서 열심히 그걸 가르쳤죠. 그다음에 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우리 조선민족이죠. 조선민족 나라 이걸 챙겨. 이걸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벌써 이 양반이 미국 가기에 곧 즈음에서 그 서북 지역 항일운동 본부의 재정 책임을 이 양반이 맡으셨어요. 그래서 딸 시켜가지고 여기다 돈 넣고 편지 넣어가지고 연길 강 건너가지고 해서 연길에다 돈 갖다 보내주고 그렇고 벌써 그때부터 시작하죠. 그 양반이 하신 거 보면은 그 아버지가 한 걸 보면은 아 저렇게 섰자구나. 그리고 그 유란 선생이 미국 가서도요 열심히 저거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했지만요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운동수 이것도 열심히 하고 웅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어요. 또 아버지하고 늘 편지 써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이름 바꿨죠. 그 원래 형자인데 꽃향기 형자거든요. 근데 그것이 애들이 놀리고 그러니까 우리 저 평안도는 그걸 그 형이라고 하는 거 행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유루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내가 너 죽여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놀리니까 아버지한테 편지 써서 아버지 그 형자를 우리 대한제국의 한자로 바꾸죠. 그래서 바꾼 거거든요. 그렇게 이름도 바꾸고 뭣도 하고 열심히 저걸 하고 해서 근데 야 너 이제 학교 졸업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미국에는요 그 중학교 그때 중고등학교 중학교 아니야? 중학교보다 더 위 학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 공부해라. 그래서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혼자서 된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관계 있고 기독교적인 저식이라고 또 할아버지가 무지하게 독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돈을 다 그 젊은 나이에 벌어서 저거 했지만은 이웃사랑하고 나눔 배품 뭐 이런 거는 잘하셨지만은 평양에 사실 때 이 항일운동에도 돈 되고 뭐 그랬지만은 그 가족들 자식들한테는 엄청 짜셨다고요. 대동강 물도 먹을 만큼만 푸지 버리지 마라. 굉장히 아끼셨어요. 그런 RNA, DNA를 가지고 미국을 가서 또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또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왜 그 사람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계사로 취직했는데 2년하고 관뒀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책들이 뭐 한 20여 권 나오고 만화책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정신의 행로, 유일한 정신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도 2년 전에 낸 게 이게 그동안 자료 뭐 이런 거 다 모아서 평생 모은 걸로 해서 이걸 책을 낸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다 나와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때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홍콩에다가 이제 요즘 말하면 지점이죠. 지점을 내려고 그러니까 제일 보내면 되겠다. 이걸 이사회에서 건의한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이 양반이 우연히 듣더니 난 거기 못 갑니다. 왜 못 가? 난 우리나라에 가야 됩니다. 가서 우리나라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초익을 자기 친구하고 해서 라초익 만들고 뭐하고 또 류한주씨께서 만든 거는 서재필 박사가 이봐 자네 이것도 좀 하나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만들고 사장을 서재필 박사 시킨 거거든요. 등등.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사실은 왜 그 유한장이 제약회사, 전 제약회사가 아닙니다.
유한양행은 유한양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한 것이 그 일제시대 때에도 별별 거 다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돗자리도 만들어, 화문석도 만들어, 뭐 죽제품도 만들어 해서 다 해서 수출 미국에다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고, 또 50년대, 60년대에도 뭐 치약도 만들었지, 또 맥스팩터 화장품 저거 해서 기술 제휴해서 뭐 했지 등등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보험회사도 차리고 뭐 하고, 제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때 맨날 보면은 별게 다 있었어요. 제약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럼 제약을 많이 하게 됐느냐? 이 양반이 돌아오게 된 그 바로 전에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 겸직하고 있던 언더우드가 학교를 만들었지만은, 그 안식년으로 미국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인 에비슨 선교사를 교장을 겸임을 시켰어요. 18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희전문학교 상과를 하려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편지를 낸 거예요. 와라. 그래서 사실 초청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세관도 들리고 뭐 가서 아버지 어머니도 만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상과 교수 저는 못합니다. 이거 먹고 살아야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항일운동하고 그러는데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병원을 하는데 약이 없으니 약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제약업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그것이 꼭 그때만 한 게 아니라 50년대, 6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한 거죠. 또 지금 유한 킴벌리 그 얘기 나오지만은 사실 킴벌리 클락 저거 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저는 큰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킴벌리 클라크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대사관에 가서 미 대사관에 저기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그거 할 데 없어. 그저 유한양행이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유일한 박사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필요하지. 그때 휴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신문지로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좋을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적자날 거 뻔히 알면서 유한양행 제2지부를 만들어서 그것이 몇 년 뒤에 유한 킴벌리로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볼 때 그런 걸 때 했는데 지금 오늘 발표하신 여러분들 얘기를 제가 사전에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런 걸 요번에 정리해 주시니 너무너무 마음속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봐서 검토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런 것이 그 책들에서 왜 이 양반이 이런 걸 했는지, 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책을 내가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자세하게 물론 기록들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는 이제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텐데, 자, 거기서 간단하게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박사를 존경한다. 그 반대할 사람 별로 없죠. 다 수용합니다. 근데 그 존경하는 그 유일한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느냐, 제대로 풀이되고 있느냐,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거를 책임져 주시고 누구냐? 여러 선생님들이다. 영역하시는 분들이 유일한 정신이 제대로 되느냐, 자본주의가 제대로 되느냐. 그러니까, 자, 그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느냐, 실현되고 있느냐, 그거를 유한양행이 제대로 되느냐 해서 지속성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유일한 정신이 다른 회사, 다른 기업에도 이게 적합하느냐, 이게 정신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제시하고, 그러고 또 유일한 박사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50년이, 만 50년 됐습니다. 근데 그 유일한 정신이 50년 뒤인데 지금 제대로 이것이 되겠느냐? 만약 그 양반이 지금 얘기한다면 이걸 그대로 얘기하겠냐? 또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경제, 사회, 문화가 바뀌니까 이걸 바뀌겠느냐? 이런 거를 챙겨주실 분이 바로 여러 교수님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런 거를 부탁드렸어서,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과연 옛날 추억, 그 양반이 이런 거 잘했어, 뭐 했어, 이거에 집착할 게 아닙니다. 저는 좀 이렇게 한 석 달 전인데 어느 인터넷 신문에 기자가 쓴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약
계열에서 10개 회사 중에서 상위 10개 중에서 하셨는데 거기에 지배구조니 뭐 이런 것들 위원장이 저 바닥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타당한 얘기예요. 그 지적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셔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영역에서 뭐 유일한 박사를 위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정신을 우리가 잘 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씀을 빠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유승흠 명예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가 이렇게 잘 진행이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몇몇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렇게 세미나가 처음에 기획이 되고 한 것은 오늘 아까 인사 말씀을 해주신 미시간 대학교의 총동창 회장님이시고 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제2캠퍼스 대표이신 정구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유일한 선생님께서 100년 전에 유니버시티 미시건에서 경영학 이제 학사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창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 현재 이제 회장님이신 정구현 회장님께서 우리가 대선배이신 유일한 선생님을 기념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한번 기획해보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잘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미시건 대학교 동창회에서 물질적으로 여러 후원을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행사가 진행되도록 지금 현재 한국경영학회가 저희 경영 관련 한 50개 정도 학회 중에 가장 맏형이 되는 대표 학회인데 이영면 한국경영학회 회장님께서 또 여러 물질적인 후원과 또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 참 이게 좌충우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 박성열 PD님께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신 박영렬 교수님, 유창조 교수님, 또 발제를 해주신 이춘우 교수님, 배종태 교수님, 또 이호영 교수님, 한상만 교수님, 또 토론으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참여해주신 한정화 이사장님, 또 멀리서 와주신 차기철 회장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조창훈 교수님, 신현상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으로 4개 학회가 주최를 이제 한 것인데 한국 경영학회, 기업가 정신학회, 한국윤리경영학회, 그리고 한국 마케팅학회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이렇게 헌신과 열심 덕분에 오늘 행사가 잘 이렇게 성공리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오늘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